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박효영입니다. 오늘은 AI 융합 교육의 이해의 첫 번째 강의로서 1강 융합 지식과 융합 교육 과정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융합 지식이란 무엇인가의 파트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 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융합 지식의 개념적 토대. 두 번째, 융합적 지식의 특성. 그리고 세 번째, 지식을 융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사고의 형태들을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융합 지식의 개념적 토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쪼개질 수 있는가, 나누어질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과나 학문 분야로 나누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처럼 지식이라는 게 교과의 형태나 여러 가지 자연과학, 사회과학 이런 것처럼 학문적인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요. 그리고 지식이 과연 절대적인가라는 것도 지식을 다루는 학자들 사이에 기본적인 고민입니다. 지식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에서는 완전 무결한 객관적 지식은 존재하지 않고 사실 시대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지식들이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지식이 맥락적이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회 문화 이론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회나 분야 그리고 맥락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즉 지식이 형성된다라는 의미에서 맥락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지식은 또 고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유동적으로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기도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는 지식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생태학이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지식들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성 속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합 지식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을 고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관계적이고 여러 가지 맥락에 따라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식을 이해하는 관점들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식의 전일성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홀리즘을 우리가 전일성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홀리즘 뭐 다 아시겠지만 어떤 전체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부분 쪼개져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합쳐지면 뭔가 새로운 다른 형태와 다른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 수백 년간 우리가 현대과학이나 현대의 지식들을 다룰 때 주로 분석의 방법을 많이 사용했었죠. 우리가 자연현상을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걸 설명하는 방식으로 분석이 지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석의 방법이 갖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비판을 했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나누고 쪼개도 알 수 없는 세상이라는 책에서 한 저자는 세상을 인간이 너무 이렇게 분해하고 분석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분석을 세부적으로 해 봤더니 뭔가 남아 있는 게 없지 않느냐. 뭔가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가장 밑바탕에 남은 뭔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분해를 해 놓고 나면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은 분해를 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 세부적인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관계성을 통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식의 이제 맥락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이제 예전에 이 서양의 지적 전통의 토대가 되고 있는 히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에는 사실은 이제 운동의 그런 성질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그 운동의 관념과 그다음에 뉴턴의 시대 생각했던 운동의 관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의 이 지식은 대체로 17세기 후반에 뉴턴 시대의 자연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지식이 사람들의 생각을 규정하는 어떤 절대적인 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생각들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뉴턴의 역학과 같은 것이 물질적인 세계를 설명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설명의 대상이나 그 세상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한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그다음에 현실의 맥락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에 그럼 지식을 어떤 형태로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지식의 성격은 사실 이제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인간의 두뇌와 혹은 이제 속된 말로 머릿속으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다뤄져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이 지식이었다면 사실은 이제 그 지식이 인간의 머릿속에 뿐만 아니고 컴퓨터에 업로드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우리가 디지털적인 지식으로 다루어지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이 지식을 이제는 정보의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인간적 관점에서 지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정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관점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인제 또 지식이 또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고정적이지 않고 흔히 말하는 창발성이라고 하죠. emergence라는 표현을 창발성이라고 합니다. 뭔가 생성되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것들이 발생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창발성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 현상은 그 본질적인 원리를 우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새롭고 어떤 기계론적인 어떤 발생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창발성이라는 개념이 지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연과학뿐만 아니고 사회과학에서도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또 새로운 이론들을 제시했을 때 그러한 그 학자들의 업적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노벨상 같은 것으로 보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노벨상을 받는 그 과정도 그 학자 개인의 어떤 천재적인 사고나 뭐 노력뿐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새로운 학설이 발표되게 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다른 학자들의 그 연구의 결과의 토대 위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상식과 같은 일입니다. 이게 바로 지식 생태학이라는 개념인데요. 새로운 지식은 결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 혹은 무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관점과 지식이 나오게 되는 수많은 배경 지식과 여러 가지 다른 지식들의 관계성, 그리고 그 도움이 중요하다. 이 관점이 바로 지식 생태학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식의 성격들을 이해했을 때 앞으로 미래의 지식은 융합적인 지식의 관점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게 이제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강의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은 나눠질 수 없고 고정되지 않고 관계성을 가지고 창발적으로 변화하고 또 인간의 머릿속에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컴퓨터, 클라우드 이런 기술적인 도구들을 통해서 세상을 돌아다닌다. 그렇죠? 가상현실 속에서도 구현될 수 있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을 이제 융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의 다른 이제 지식을 구별하는 하나의 형태로 우리가 제시될 수 있는 게 화면에 보시는 지식의 상보적 역할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사실 지식을 구분하는 방식들이 어 자연과학의 어떤 그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발달이 사실은 약 350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었고요.
그다음에 사회과학은 그것보다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사회과학입니다. 전통적으로 철학이나 신학이나 인문학은 약 2000년 전부터 학문적 토대가 있어 왔지만 현대적인 사회과학은 사회과학의 토대가 만들어졌던 것은 약 한 100여 년 정도의 어떤 역사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현재 인문학 그리고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리고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뭐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뭐 이렇게 사회과학에서는 지리, 뭐 역사, 뭐 사회, 경제, 그리고 뭐 교육학, 뭐 이런 다양한 학문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인문학에서는 철학과, 사학과, 뭐 심리학, 뭐 이런 것들도 존재하고요. 인문학은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학문의 경계나 구분이 과연 절대적인가 하는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보는 화면에서 이 구분은 사실은 그러한 전통적인 구분이 아닌 좀 색다른 구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 구분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마음가짐을 다루는 방식이다. 자, 인간이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지식이라면 그 지식을 이해하는 방식이 바로 인간이 세상을 어떤 마음가짐을 통해서 바라보느냐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과학자들은 물질을 주로 다루겠죠. 자연과학에서 물질을 다루니까요. 그래서 물질을 조절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술가들은 물질을 직접적으로 조절하기보다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 정신, 인간의 마음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은 그 물질을 어떻게 조절하냐면 물질의 내부에 있는 작용이나 원리를 연구를 하겠죠. 그와 반면에 공학자들은 물질의 외적 과정을 조절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과 공학의 차이는 과학자들은 물질의 내부 원리를 탐구하는 거, 공학자들은 물질의 외부 성질을 조절해서 뭔가 인간에게 필요한 사회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 예술가들이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세상을 바라보는 심리적인 그런 것들을 새롭게 발굴해 나가는 작업을 한다면 디자인은 그러한 내적인 작용보다는 외부로 드러나는 시각적으로든 어떤 촉각이든 물질의 형태에서 드러나는 과정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과학자, 공학자, 예술가 혹은 디자이너를 성격으로 지식을 다루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학문 구분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학문을 분류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그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적으로 미래의 연구 분야에서 지식을 다루는 방식들이 1차적으로는 자연계와 인공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자연계는 말 그대로 자연 시스템, 내추럴 시스템을 다루는 거고, 인공계는 그 내추럴 시스템 안에서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고 거기서 뭔가 사람의 손이 닿는 그런 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휴먼 메이드 시스템이다. 그렇죠? 그래서 인공계로 크게 구분을 하고요. 자연계에서는 물리계, 생명계, 그리고 그 인간도 자연 속의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연을 바라보는 인지계 차원으로 구별할 수 있고, 또 인공계에서는 사회계, 그렇죠? 인간의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사회계, 그리고 그 상호작용을 다룰 수 있는 기술계,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학문 분야들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학문 분야의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그런 교과나 학문 혹은 대학에서의 그 학과의 어떤 특성하고는 전통적인 학과의 특성하고는 전혀 다른 구별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자, 뭐 이게 뭐 바람직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니까 자연과학이나 이런 분야는 점점 더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확장되어지는 것 같고요. 전통적인 사회학이나 인문사회 분야는 조금 사회학, 언어학, 경제학, 정치학, 뭐 문화, 인류학 이런 형태로 줄어든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 학자의 구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는 전통적인 학문의 경계하고는 다른 방식의 미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문화적 지식이 그러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사실은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화면에 보이시는 맨 밑에 문화적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미래의 어떤 기술적인 새로운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문화적 지식에 있어서 우리가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 특성이 기존과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자,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서는 우리가 집단지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지성의 개념은 뭐 이런 거죠. 과거에는 지성 혹은 뭐 지혜, 뭐 이거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개인의 특성으로 이해됐습니다. 개인 혼자 뭔가 똑똑하고 지성을 발휘해서 뭔가를 새로운 업적을 만들고 세상을 바꾸고 하는 그런 관념이었죠. 이 관념이 사실은 그동안 약 100년간 이루어졌던 관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능을 연구하고 또 심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사실은 그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지성보다는 이제 인간도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집단적인 작용에 의해서 새로운 지식과 또 새로운 분야의 어떤 그 개발과 이런 발견, 탐색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집단지성의 개념이고요. 또 오늘 이 시간 후반부에 다루게 될 사고화의 과정이 중요하겠죠. 결국 이제 인간이 지식을 생성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인간의 사유의 방식, 사고의 방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형상, 추상, 패턴, 뭐 유추, 모형화, 그리고 뭔가 즐거움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니까 유희, 그리고 변형, 통합,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화적인 경험을 통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문화적 지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예술적이고 윤리적인 지식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 지식과 문화적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관점들을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연구 분야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정리하자면 이것이 바로 기존의 이제 인본주의적 혹은 구조주의적 지식관에서 앞으로는 어떤 지식관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개념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약 20세기, 약 100년간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설명했던 하나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세계든 어떤 사회 세계든 아니면 인간의 정신 세계든 이런 것들을 하나의 구조로서 상정하고 그 안에서 구조를 발견하려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조주의 관점입니다. 사진에서 왼쪽에 보시면 나무 모양이 있는데요. 나무 모양이 사실 구조주의에서 비유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거죠. 나무가 과연 저런 모양을 띠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이런 전형적인 나무의 구조를 띠고 이런 것처럼 자연현상도 이런 구조를 띌 것인지 않는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 명확한 구조로 설명하려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향들이 약 100년이 지나고 20세기에 들어서서는 우리가 탈구조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가운데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이거는 약간 뭔가 식물의 뿌리를 보여주는 거고, 사실은 식물의 뿌리뿐만 아니고 곰팡이라든가 다양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관목류나 뭐 어떤 큰 나무들, 이런 것들이 아닌 미세한 식물들의 구조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뿌리처럼 얽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탈구조주의자들은 눈으로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구조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에서 벗어난 그런 형태가 있다는 것,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리학의 예를 들면 구조주의는 이제 의식의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탈구조주의는 우리가 프로이드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의 세계를 탈구조주의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더 적합하겠죠.
그렇죠? 무의식은 우리가 구조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뭔가 굉장히 많은 과거의 경험과 그걸 통해서 나타난 사고와 심리와 정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탈구조지적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네트워크 세계라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그림이 정보의 세계라고 설명되어 있듯이 이 네트워크는 정말 탈구조지 수준에서도 넘어 벗어날 정도로 정말로 많은 요소들이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뉴런이 되겠죠. 사실은 인간의 뇌나 신경생리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뉴런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작용 방식으로 사고가 만들어지는가, 감각이 전달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거의 몰랐었던 시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구조주의나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탈구조지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자연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을 보다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도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막상 우리 인간의 뇌를 들여다봐도 뉴런의 형태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정보가 소통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이제 지식관도 왼 오른쪽의 그림처럼 다양한 어떤 관념과 어떤 이론과 관점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 탈구조적이고 네트워크적인 지식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식에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융합 시대의 조력자들로서 자, 어떤 사고방식들이 지식을 융합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크게 10가지 사례를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저는 이제 이걸 지식 융합의 조력자들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많은 부분들이 사실 잘 알려진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공감각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공감각은 이제 다양한 감각들이 섞여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식을 바라볼 때 시각적으로는 정보로만 이해하거나 언어적인 형태로만 이해하는 것보다 이러한 감각 자료들이 섞여 있었을 때 그 현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들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두 번째 개념이 바로 공생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공생. 공생은 이제 생물학에서 굉장히 상식적인 개념이죠. 자, 이거는 이제 지식의 형성에 유추를 해 놓고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학문 분야들이 나누어지고 서로 각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사하거나 아니면 아예 서로 다른 학문 분야라도 서로 같이 공생하면서 연구를 한다면 그 자신만이 연구 분야에서 알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새롭게 발견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공생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접목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흔히 식물을 새로 접붙인다라고 했을 때 쓰이는 개념이죠. 이것도 바로 지식 융합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어떤 하나의 지식을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영역의 지식으로 접목시키고 혹은 적용시켰을 때 뭔가 새로운 것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잡종적인 지식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혼성과 잡종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은 거, 순종, 순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관념이 전통적으로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사실은 순수하고 순일적인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되게 하이브리드한 잡종적이고 혼성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식이나 생각이 섞이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편집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도구입니다. 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학자들이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한다고 해도 발표한다고 해도 그것은 정말 완전하게 새로운 것은 거의 없고요. 기존에 있던 이론에서 하나의 새롭게 덧붙이는 거다.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롭게 조합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편집의 기본적인 원리겠죠. 그래서 편집은 굉장히 중요한 지식 창출의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상보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상보성의 개념은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혼종성하고 특징이 다른 게 뭐냐면, 혼종성이나 잡종은 이것저것 가다가 붙이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거고요. 상보성은 서로 전혀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합쳐져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는 것이 그런 상보성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음극과 양극이 서로 전혀 적대적으로 있다라고,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섞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물과 기름 섞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서로 단점과 뭐 약점을 보완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게 상보성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전이도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한 맥락에서 배운 것을 다른 맥락이나 다른 영역으로 적용시키는 것을 우리가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면 그 책을 본에서 얻었던 내용을 그 분야에서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새로운 분야로 적용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유적 사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날로지라고 하죠. 비유적 사고도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유에 관련해서는 비유, 뭐 직유, 환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쓰이고 있지만, 비유는 한마디로 어떤 하나의 현상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게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식을 뭔가 하나 비꼬고 유추하고 다른 것으로 전환시켜서 하나의 형태의 지식을 다른 형태로 유사하거나 아니면 뭐 상상력을 발휘한 다른 형태로 전환시켜서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는 것이 비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창의력 발생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리꼴레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낯선게 들리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자, 이거는 이제 원래 목수나 수공업자가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조합해 가지고 뭔가 뚝딱뚝딱 해서 뭔가 유용한 도구나 어떤 장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수의 손이 닿기 전까지는 서로 쓸모없거나 무용하고 관련이 없었던 같은 그 부품들도 목수의 손을 통해서 기능을 얻게 되고, 또 전혀 다른 참신한 어떤 도구나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유용한 물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의 개념이 바로 브리꼴레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리꼴레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배웠던 여러 가지 지식들을 잘 조합해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평융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평융합의 개념, 지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평선, 수평선 하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의 시각이 먼 발치까지 펼쳐지면서 그 사람이 보는 세계관이 바로 지평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세계관은 하나의 어떤 고정적인 것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평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이 융합되었을 때 뭔가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지평융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평융합을 잘하는 것. 예를 들면 훌륭한 CEO나 리더는 그 조직에 있는 많은 그 구성원들의 지평들을, 그 사람들이 각자의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겠죠. 이것들을 잘 융합해서 그 회사나 조직에 필요한 어떤 제품을 만든다든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CEO 혹은 리더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그런 10가지 지식의 도구들을 통해서 새로운 융합적 지식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융합적 지식의 사례로서 잘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많은 천재적인 창의적인 작품들을 많이 발표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5가지 원칙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타이틀만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호기심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실험정신,
그죠?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새로운 걸 도전하려는 그런 사고, 그다음에 불확실성에 대한 포용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조화, 그 여러 가지 지식들을 조화시켜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연관성. 우리가 흔히 말해서 창의적인 사람은 일상적인 관점에서는 잘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런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관을 시켜보려는 그런 사고를 많이 활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 훈련의 하나의 또 형태로서 이연 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것들을 그렇게 연관성을 갖기 위해서 연결시키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사고를 우리가 이연 연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연 연상이라는 사고도 굉장히 중요하다. 통찰력이 이연 연상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하이퍼 띵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첫 번째 특징이 어, 텍스트를 인터넷상에서 텍스트의 범주를 넘어서서 다양한 텍스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하이퍼텍스트의 기능이듯이 인간도 하이퍼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적 사고라는 것은 인간의 자신의 생각이나 아이디어, 관념들을 해서 넘어서서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을 탐색해 나가면서 새로운 어떤 지식을 탐색하는 그런 사고가 바로 하이퍼 사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다양한 사고 방식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지식을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방식의 훈련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융합 지식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